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저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 국민의힘과 통합 선거 대책위를 만들어 야권 대통합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교수를 대신해 오늘까지 진행을 맡은 임자훈 변호사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들으셨는데요. 서울시장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는 깜짝 발표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당장 입당부터 하고 합당을 하라고 다시 입장문을 냈는데요. 단일화를 앞두고 점점 기싸움이 심해지고 있고 심지어 서로에게 상황이 있다, 상황제가 있다 이런 비난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옥내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김민아 평론가님부터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는지요?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안철수 합당 뉴스의 비밀, 네, 이준석에게 물어봐입니다. 이게 보수 야당 후보들 간의 단일화 거의 막바지에 오면서 온갖 얘기가 나오고 해서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다소 의외의 인물이 초반부터 등장을 하네요. 일단 그 안철수 후보의 승부수 합당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들으신 대로 서울시장이 되면 그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단일화가 본인으로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거냐 이 의문이 생기는데 당연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단일 후보가 되든 되지 않든 서울시장 선거를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뭐 선거 끝나고 바로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게 또 논란이 낳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지금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딩만 놓고 보면 후보가 되어라는 조건이 깔려 있긴 했었죠. 어쨌든 이런 발언을 하는 안철수 후보의 의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제도 이제 단일화 협상에서 지금 3대 쟁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토론 형식과 횟수에 관한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재보선 이후에 정계 개편 로드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토론 형식과 횟수만 빼놓고는 합의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이 이제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여론조사는 날짜와 여론조사 기간 정도는 정해졌는데 이제 내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이 되지만 여기에 어떤 문항을 이제 물어볼 거냐는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은 여론조사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합의가 되면 내일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전날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재보선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있죠. 최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계속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론을 하면서 뭔가 이 두 사람이 제3지대에서 살림을 따로 차리는 거 아니냐. 즉 국민의힘을 선거 끝나고 제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최근까지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이 문제를 신경전을 벌여왔고 어제 간신히 봉합을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이어서 이 문제를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승부수입니다. 어쨌든 단일화 절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한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승부수라면 승부수인데 두 가지의 큰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층이 있습니다.
세대적으로는 20대, 30대,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인데 이쪽이 이탈할 가능성 첫 번째 리스크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호소를 한 셈인데 막상 그 지지층에서 별로 호응이 없을 경우 이 두 가지 양쪽의 리스크를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예. 어쨌든 뭐 이런 제안이 나왔으면 일단 상대편의 반응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세훈 후보 반응은 어떻죠? 오세훈 후보는 합당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왜 단일화 이후에 해야 되느냐? 이 선 입당 후 합당이라는 신속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안철수 후보 얘기를 못 믿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뭐 이렇게 합당한다 이런 약속 말고 지금 입당을 해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분열을 잉태할 후보 이렇게 이전에 이제 평가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봐야겠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이 입당을 지금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하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도층에서 득표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데다가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이제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대당 합당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선거 앞두고 이게 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근데 다만 이제 중도층의 득표력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LH 사태 때문에 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이 상대적으로 상쇄되는 국면이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화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과 좀 더불어서 아마 안철수 대표가 판단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게 아닐까 좀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예, 뭐 나름 작심하고 뭔가를 던졌는데 오세훈 후보 반응이 이렇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슬프겠죠. 네, 오세훈 후보도 조금 반응이 의외였던 게 예를 들면 안철수라는 그릇을 나라는 더 큰 그릇이 담아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더 포용적인 전략을 폈다면은 더 큰 스케일을 갖고 있는 후보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전략은 좀 쳐내는 거에 가까운. 네, 바로 입당해라. 합당도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승부수가 돋보일 수도 있는 그런 반응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반응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지지율도 굉장히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는 행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재윈 비대위원장도 한마디 하셨다고요.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반응이 사실은 오세훈 후보의 그 반응과 이어지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본인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고 싶을 테지만 당의 입장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산 국제시장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재진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내가 입당하라고 할 때는 국민의힘 기호로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합당이니 뭐 이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무슨 얘기만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런 얘기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왔는데 비슷한 이 태도를 보인 거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선 입당 후 합당 방식 이걸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라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즉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기해왔던 입장하고 동일한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단일화가 왜 진도가 안 나가는 거냐에 대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토론 방식과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양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황 노릇을 하고 있어서 단일화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을 하면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 간의 어떤 갈등 구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김종인, 안철수 간의 어떤 갈등 구도가 지금 단일화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구도를 더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또 언론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예, 점점 상황이 쉬워 보이지만은 않은데요. 이 와중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제가 이렇게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에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한번 나왔는데 그때 이제 뉴스 암석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뉴스 화사님하고 저 뉴스 빙하하고 삼형제로 나왔거든요. 쌍둥이로. 삼형제 막내가 하는 얘기니까 제가 이제 주목을 했는데 그때 설특집 방송이었는데 제 쌍둥이였는데 하여튼 거기가 막내였어요. 근데 하여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뉴스가 나왔고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봤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상황이라고 비판을 하고 지금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를 돕던 사람들은 여자 상황제의 존재를 암시하며 떠나갔다. 여자 상황제의 말만 듣다가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을 알기는 하냐. 뭐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악연, 과거의 악연을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안철수 대표가 여러 명의 멘토가 있다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 멘토들이 다 내 얘기는 안 듣는다. 안철수 대표가 누구 얘기 듣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떠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다음 대목에 내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썼냐면 어설픈 통합 이야기 하기 전에 본인이 평소에는 서로 교집합을 찾기 어려운 우리 당 출신 정치인들의 반 김종인 연대의 지원 위에 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분들이 안 후보를 위해 정론관에 선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당 내부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반 김종인 연대 이런 것을 전제한 이야기로도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이나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띄워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친다. 이런 거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도 그 사람들이 좀 코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안철수 후보가 그거 알면서도 그러면 이용당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과거에 수차례 국민의힘 후보로 결국은 단일화가 될 것이다.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거품이다. 이렇게 수차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돼버리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 행로나 이런 것에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을 봐야 될 게 재보선 이후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난다고 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당권 선거를 하겠죠. 이 당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것인데 분명히 노선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 노선은 좀 더 중도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을 복귀하느냐 이런 건데 결국 무소속 의원들을 복귀시키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선 전략까지 이어지는 그 노선 갈등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와도 연관된 지금 뭔가 전략이 내부에서 반 김종인 연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준석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사실상 쓴 겁니다. 이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연대, 파벌, 합당 얘기들이 막 또 불거지는 걸 보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지지를 묻는 것은 어쨌든 정당이라는 간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시니컬하세요, 많이. 더 시니컬하게 얘기하자면 공천 발급장, 공천장 발급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시니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참겠습니다. 예. 그 없는 카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둘이 단일화하나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네. 이러저러한 논란이 와중에도 어쨌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단일화가 될까 말까인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일화는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뭐 안 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결국 오늘 밤샘 협상에도 이제 결론이 안 나면 결국 여론조사 어떤 문구를 할 거냐 결론이 안 나면은 일단은 이제 후보 등록 전에 이제 단일화는 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면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가 될 거냐 이 국면으로 넘어갈 것인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계속 뭐 부딪히는 모습만 보여서는 오히려 단일화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후에 통합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기존의 입장에서는 좀 이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뭔가 한쪽이 양보했으니까 다른 반대쪽 후보도 양보를 해가면서 단일화를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걸 아마 기대할 것인데 지금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이라든지 오세훈 후보의 모습은. 그래서 아까 화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좀 좋은 그림으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밤샘 협상이 과연 언제 끝나고 어떻게 될 것이냐에 일단은 단일화의 1차적인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화사님이 준비하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H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권과 각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를 했죠. 먼저 그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 대통령이 어제 월요일에 촛불 정신, 적폐청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좀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에 좀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분명하게 사과
의사를 밝히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일단 당면한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야 공감대가 오늘 좀 이루어졌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 국정조사를 다 실시하자. 라고 요구를 했고 특검법은 3월 회기 중에 처리하자라고 또 조건을 달았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제안까지도 수용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강론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애초에 이제 외부 인사를 참여해서 조사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여야가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고요. 정의당에서는 국회 내에 조사기구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의뢰하자 이런 또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오늘 협의에 돌입을 해서 조만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법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뉴스의 비밀은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필수적인 것은 답정너였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너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따르지 않았는가? 라는 호통을 한번 치고 싶네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는 사실 전날 이제 적폐청산하고 촛불 정신 얘기한 거는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인데 그 자리에서 아마 대국민 사과성 메시지를 내기에는 조금 이제 좀 어색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사과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프로세스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사실 어제까지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 같고 오늘부터는 사실은 지금 쭉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아무튼 합의가 되고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는 분위기로 좀 가면서 뭔가 프로세스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전수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성정치권이 폭탄 돌리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 좀 신뢰는 안 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낙관해가지고 이제 기대를 또 해봐야겠죠. 네. 지금 전수조사, 특검, 국정조사 이런 게 다 한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이러면은 저는 솔직히 오히려 분산돼가지고 뭐가 남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태는 당장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 각 후보들이 내놓은 대책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네, 처음에는 특검에 대해서 쟁점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특검을 제안을 했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특검은 삽자루고 검찰이 포클레인이다.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특검 쪽으로 합의가 또 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의 후속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모든 선출직 뿐만 아니라 중앙, 지자체 이쪽의 공직자나 공기업 관계자, 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이런 요구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경우는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 감독청을 신설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독청을 만들고 또 전 직원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고 있는데 김진애 후보가 또 이 부동산 감독청 신설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거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고 또 경제 순환을 자칫하면 막을 수 있다. 그건 뭐 이렇게 너무 투명하게 드러나서 어떤 거래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또 걱정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이 두 후보 간에 또 의외로 같은 민주당 계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당은 다르지만 두 후보 간에 또 쟁점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신선한 청이 하나 또 등장을 했네요. 국회에서도 입법이 관련해서 좀 추진되고 있는 게 있죠? 일단 추진되는 입법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현행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에 악용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장경태 의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금 더 상향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LH 직원도 내부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역 금고나 자격정지형을 부과를 하고 또 투기이익을 몰수 추징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뭐 처벌을 강화하자 쪽인데 가장 강한 것은 이것은 뭐 투기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이긴 한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어제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LH 직원들의 뭐 투기 환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정할 필요성을 막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교직자와 언론운동에 동참하도록 언론인이 이런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수조사의 대상은 국회의원을 넘어서 공직자를 넘어서 지금 언론인과 교사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국회에서의 법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어디서도 제가 그랬는데 해방호 뭐 반민특위도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 거냐가 의문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뭐 대상을 이렇게 확대해가고 뭐 그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이런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는 이제 얘기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물타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네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얘기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교사도 공직자입니다. 이 정도는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 그 교사는 공직자일 수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는 이제 공사 LH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사회 지도층으로서 신뢰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이럴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LH는 이제 그게 맡은 직분이니까 거기에 이해 충돌을 우리가 방지하는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교사와 언론은 아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항상 이렇게 뭔가 야심차게 제안을 하면 그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좀 굴러가서 이상한 헛발질이 되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모양 같아서 그래도 유력 대권 주자인데 말이죠. 씁쓸합니다. 저도 말씀에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LH 내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이 부분 두 부분만은 분명한 것 같아서 여기에 좀 일단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도 있네요. 조사를 넘어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백지 신탁제를 부동산에 적용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백지 신탁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직자가 업무로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확실하게 좀 마련해보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백지 신탁제는 2005년 공직자윤리법 제정 이후에 주식 쪽에는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공직자 재임 기간에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수탁기관에 맡기고 운용에 간섭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동산 쪽에도 적용을 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용 주택 하나 빼고는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신탁을 하자. 소유를 금지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한편에서 반론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12년에 주식 백지 신탁제에 대해서 판결을 할 당시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 고액이고 용도도 다양하고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처분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백지 신탁에 비해서는 좀 반론을 넘어야 될 그런 고비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해충돌 방지 같은 경우는 당장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의 내용을 보면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다. 그리고 금전 부동산 거래 시에는 기관장에게 미리 또 신고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위직 같은 경우는 임용 전 3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제출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오랫동안 국민권익위에서 준비를 해왔던 방안이거든요. 이것이 번번이 국회에서 막혀온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이제 입법 당사자의 활동을 너무 제약한다. 이런 논리로 막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신고들을 사전에 많이 하게 되면 투명하게 하게 되면 뭐 투기의 어떤 고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고 공직자가 휘말릴 수 있는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공직자에게도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계 충고를 좀 국회라든지 정치권에서 수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되고 있는 LH라는 조직, 이 조직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조직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LH가 맡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도시 조성도 있고 공공주택 분양이라든지 또 주거복지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당장에 나오는 얘기는 쪼개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뭐 주택청을 신설을 해서 주거복지를 그쪽에 맡기고 LH는 전달 체계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어떤 곳에서는 택지개발 주택사업, 주택관리, 도시재생 이걸 4등분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론으로는 이런 분권화가 된다고 해서 비리가 없어지는 것인가 또 조직을 나누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통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반론이 또 있기는 합니다. 예, LH 사태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예, 다른 문제는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전국이 부동산 전국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두고도 논란이 떠들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19.08% 올랐는데 2007년에 22.7% 급등한 이래 최고의 수치입니다. 이 뉴스의 비밀은 분노의 원천은 세금이 아니라 집값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화율은 1.2%포인트 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고 특히 세종시가 70%가 올랐던 건데 이것도 이제 집값이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이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다고 보이시죠? 다주택자가 더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늘어났죠. 28억, 16억 이렇게 두 채를 가진 사람을 예로 들면은 작년에 5천만 원을 냈다면 올해는 1억 2천만 원 정도 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1주택자 중에서도 우리는 뭐 집이 한 채밖에 없고 이것을 당장에 어디 팔 것도 아니고 다른 재산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오르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까지도 내게 되겠죠. 이런 가구가 이제 한 52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30만 가구에 비해서는 좀 오른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이쪽에서 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관건은 1주택자 일부의 반발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런 공시지가 현실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뤄내려면 결국에 다주택자가 얼마나 처분해서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결국에는 집값에 어떤 식의 영향을 줄지가 관건인데 지금 조짐이 좀 보이는 게 있나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2월보다는 현재 이제 그 매물들이 좀 서울에서 16.8%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예를 들면 음마동 대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치동 음마 아파트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네. 대치동 음마 아파트군요. 84.43제곱미터 건물을 예로 들면은 지난달 9층이 24억 원이었는데 3월 2일에 6층이 23억 2천만 원 정도 좀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조금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6월쯤에 이제 종부세율이 올라가기 전에 처분을 해서 매물이 나올 것이다. 정부의 기대죠. 근데 그때 매매를 하려면 3, 4, 5월에 매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4월, 5월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는 항상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싶고요. 이게 재책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효과는 보이지 않아서 그게 항상 가장 답답한 부분인 것 같네요. 세부담은 늘었을 수 있는데 이게 6억 이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 당청 갈등 간에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언론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세금 폭탄 이런 보도만 나와서 좀 여러모로 유감입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산 김수민, 빙하 김미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